안녕하세요. 중급 해킹 실습 4강 시작하겠습니다. 4강은 연휴간 현장 강의가 제한되어서 영상으로 녹화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시스템 해킹 파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어떠한 보호 기법들이 도입이 되어 왔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리눅스 바이너리에 대한 익스플로이트 방법론으로 어떠한 것들이 알려져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미티게이션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리눅스 바이너리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그런 보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우분투 22.04 버전 기준으로 아주 최신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탑재된 C 라이브러리인 이제 GNU-libc, glibc 2.35 버전에서 가능한 익스플로이트 방법론으로는 어떤 것들이 알려져 있는지를 알아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미티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흔히 보호 기법 등으로 이제 완화 기법 이 정도로 번역이 되고요. 보안 관점에서 어떤 공격을 우리가 탐지하거나 차단하거나 또는 그 공격의 영향력을 이제 음,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되는 어떤 보호 수단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우리가 뭐 미티게이션이 뭐 반드시 모든 뭐 취약점을 막아낼 수 있는 만능의 그런 황금방패가 아니기 때문에 미티게이션을 뭐 새롭게 도입한다고 해서 그 해당 시스템의 보안 수준이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대신에 미티게이션은 어떤 특정한 취약점 클래스나 또는 공격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새로운 미티게이션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뭐 기존에는 이러한 취약점이 있었으면 이런 방법론으로 확정적으로 공격이 가능했다라면 미티게이션 도입 이후에는 해당 방법론이 사용 불가능해졌다,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좀 확률적으로 해야 된다, 많이 확률이 낮아졌다, 또는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즉 다른 취약점을 또 발견해서 그것까지 동원해야만 이 공격 방법론을 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시나리오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너리에 도입된 그 미티게이션들은 우리가 폰툴즈를 설치할 때 체크색이라는 어 스크립트 바이너리가 이제 딸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색 한 다음에 바이너리의 경로 이렇게 하면 이 바이너리 현재 어떤 미티게이션이 어떻게 적용된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ls 바이너리에 체크색을 한번 해본 결과인데, 보면 뭐 이제 뭐 렐로나 뭐 그 이제 스택 카나리 또는 뭐 NX비트, PI, 포티파이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포티파이를 제외하고는 오늘 우리가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색을 했는데 모두 초록불이 뜨는 경우에는 모든 미티게이션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이너리를 익스플로이트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미티게이션은 이제 NX비트라는 미티게이션입니다. 아래 이제 그림은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공격자가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어떻게 짤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스택에 이러한 페이로드들을 채워 넣겠다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건데요. 아주 오래전에는 제 메모리에 있는 모든 주소가 전부 고정이었기 때문에 공격자가 메모리의 어떤 위치,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변수, 지역 버퍼인 이 버프라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소가 항상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고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버프가 고정이라는 것은 뭐 이 반환 주소도 뭐 고정이라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자가 버퍼에 쉘 코드를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리턴 주소를 이 쉘 코드의 주소로, 고정되어 있는 이 쉘 코드의 주소로 대입해서 이 쉘 코드로 리턴을 하게 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익스플로잇이 가능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모리에 있는 모든 주소가 다 고정이 되어 있고,
번째로 이 버프가 지금 위치한 곳은 스택인데 예전에는 메모리에서 뭐 어디는 뭐 코드고 어디는 뭐 데이터고 이런 구분이 실질적으로는 없이 정말 이 인스트럭션 포인터를 갖다 대는 곳에 기계어가 있기만 하면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보안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버퍼에다가 이 스택에다가 쉘 코드를 삽입하고 여기로 리턴을 해도 이 실행이 가능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NX 비트라는 보호기법이 도입이 되면서 실행 가능하면서 동시에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 영역들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NX는 이제 non execute의 줄임말이고 이런 식으로 쓰기와 실행을 동시에 불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기법이 진영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윈도우 진영에서는 DEP 해서 Data Execution Prevention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 ARM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뭐 XDBit에서 Execute Disable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개념의 미티게이션이 되게 많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NX 비트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쉘 코드를 이렇게 버퍼에 이 주소가 뭐 알려져 있다고 하여도 버퍼에 이렇게 대입을 하고 여기로 리턴을 하려 하는 순간에 이 메모리 영역은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없다. 코드로서 실행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익스플로잇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격자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우회하기 위해서 코드 재사용 공격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공격 방법론을 또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코드 재사용 공격이라는 것은 공격자가 뭐 쉘 코드와 같이 어떤 없던 코드를 메모리에 이제 삽입한 다음에 거기로 돌아가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이너리 또는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에 존재하는 코드를 조각조각 모아 가지고 연쇄적으로 실행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행위를 수행하게끔 한다라고 간단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NX 비트가 도입된 이후에도 공격자들은 여기 리턴 어드레스에서부터 시스템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페이로드를 짤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 이 가젯 팝 RDI라고 써 있는데, 이 가젯 팝 RDI라는 것은 뭐냐면 바이너리의 어딘가에 팝 RDI하고 리턴하는 어셈블리 코드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코드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대입하기 아주 좋은 코드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이 팝 RDI 리턴의 주소를 삽입을 하게 되면 리턴을 하게 될 때 여기 있는 이 가젯의 코드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리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스택 포인터는 이 아래 칸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팝 RDI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 칸에 있는 이 빈 sh라는 값을 RDI 레지스터에 대입을 한 상태에서 다시 팝을 했기 때문에 스택 포인터가 한 칸 더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리턴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함수를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코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드 재생 공격에 사용하기 유용한 코드 조각을 가젯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가젯의 주소를 삽입하고 매개 내가 원하는 인자의 값을 넣어서 매개 변수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원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방식의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 재사용 공격이 성행했습니다. 이것이 또 이 당시에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메모리에 있는 모든 주소가 다 고정이었기 때문에 바이너리를 실행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이 코드 가젯의 주소가 당연히 고정이고, 라이브러리 어딘가에 있는 시스템 함수의 주소도 고정이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안에 이 빈쉘 문자열이 존재를 합니다. 이 빈쉘 문자열의 위치도 항상 고정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고정된 주소는 내가 뭐 디버깅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쉘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라이브러리와 이 바이너리에 존재하는 코드들을 이용해서 코드 재사용 공격을 통해 시스템 함수의 빈쉘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쉘을 실행할 수 있는 공격이 존재했었습니다. 흔히 이제 뭐 리턴 투 라이브러리 이런 형태로 부르는 공격이죠. 그래서 이런 공격을 이제 또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서 ASLR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어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보기법이 또 도입이 되었습니다. 예, ESLR이 도입이 되게 되면 라이브러리의 주소와 이 스택의 주소가 실행을 할 때마다 계속 바꿔지게 됩니다. 랜덤하게 우리가 조정이 됩니다. 리눅스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할 때마다 스택과 라이브러리의 주소가 변하게 되고, 윈도우 ASL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팅 시마다 랜덤하게 바뀌어서 한번 컴퓨터를 이제 껐다 껴야 랜덤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스택과 라이브러리의 주소가 랜덤하게 바뀌게 되면 공격자가 이제 동일한 페이로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빈쉘과 이 시스템 함수는 라이브러리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에서 시스템 빈쉘이 우리가 상대적인 오프셋은 알 수 있어도 매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이 라이브러리의 베이스 주소가 랜덤화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디 있는지, 이 빈쉘이 어디 있는지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두 부분의 값을 알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공격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공격자는 이런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추가적으로 라이브러리 주소 하나를 유출을 시켜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그 대역에 속하는 주소를 하나를 유출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에서 이 점점점에 해당하는 주소를 만약에 유출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점점점이 뭐 라이브러리 베이스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베이스 주소는 어디이고, 이제 그럼 내가 라이브러리 안에서 시스템 함수와 빈쉘 문자열이 있는 오프셋은 그 바이너리를 열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 주소는 여기고 빈쉘 주소는 여기겠다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브러리 대역에 속하는 주소 하나를 알지 못하면 이러한 코드 재사용 라이브러리 함수를 활용한 코드 재사용 공격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격자들이 라이브러리 주소를 유출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되게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바이너리는 GOT 섹션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글로벌 오프셋 테이블이라고 해서 줄여서 GOT라고 하고요. 이 GOT 섹션에는 해당 바이너리가 의존하고 있는, 즉 바이너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의 이제 명단이 쭉 있고, 그다음에 그 바이너리 함수 하나마다 라이브러리 함수 하나마다 이제 엔트리, GOT 엔트리라고 하는 이제 칸이 하나씩 있어 가지고 요 칸에는 실제로 그 함수의 주소가 메모리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수를 최초로 호출할 때 한번 알아내서 그 알아낸 주소를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뭐 흔히 레이지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함수의 주소를 미리 다 알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호출할 때 그때마다 라이브러리를 이제 뒤져 가지고 주소를 찾아서 이 GOT 영역에 뭐 일종의 캐싱을 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의 GOT 영역이 있고, 이 GOT 영역에 puts 함수의 주소가, 이 puts 함수를 예를 들자면 puts 함수를 한 번이라도 호출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이 puts 함수의 주소를 알기 전에는 그럼 puts 함수를 호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PLT라는 공간이 또 있어 가지고 그 puts PLT라고 하는, 그러니까 puts의 PLT 엔트리가 그 puts 함수의 주소를 알아내서 호출하기 위한 어떤 런치패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발사대 같은 거죠. 거기로 가면 puts PLT로 가기만 하면 그 puts PLT가 알아서 puts 함수의 주소를 라이브러리 뒤져서 찾아주고, 그다음에 puts GOT 엔트리에 캐싱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너리를 최초로 호출할 때는 이 puts PLT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바이너리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PLT와 GOT가 모두 바이너리에 존재를 해서 스택과 라이브러리가 랜덤화가 되더라도 이 GOT 영역이나 이런 pub RDI 같은 코드 가젯의 주소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자가 puts PLT를 호출을 하면서 puts GOT를 매개 변수로 이제 주게 되면, 즉 출력 함수의 매개 변수로 출력 함수 자신의 이제 GOT 영역을 주게 되면, 사실 꼭 출력 함수 자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함수의 GOT 영역이나 이제 주게 되면 그 함수가 GOT 영역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라이브러리의 이제 주소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puts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라이브러리 주소를 유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ESLR이 적용이 되어 있어도 이런 방식으로 라이브러리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일종의 이제 뭐 리턴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코드 가젯들만을 이용해서 내가 뭐 단순히 함수를 하나 호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말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원하는 일련의 동작들을 연쇄적으로 수행을 하게 하는 그런 코드 재사용 공격인데, 이런 리턴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려진 주소에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드 가젯들이 충분하게 존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라이브러리가 랜덤화된 상황에서는
이 코드 가젯을 주로 바이너리에서 이제 주섬주섬 모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PI라는 보호 기법이 또 나중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PI는 위치 독립 실행 파일이라고 해서 바이너리가 메모리상에 어디에 위치하여도 바이너리의 어떤 데이터를 참조할 때 절대 주소가 아니라 상대 주소로 참조를 하게끔 해서 바이너리 주소를 실질적으로는 이제 랜덤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PI가 적용되고 나서는 아무리 내가 이 푸츠 함수에 음 BLT를 사용해서 GOT 엔트리에 있는 함수의 주소를 유출을 하려고 해도 애초에 puts PLT 엔트리의 주소, GOT 엔트리의 주소, 그다음에 내가 매개 변수 전달을 위해 사용할 pop RDI 가젯의 주소가 모두 바이너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랜덤화가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냥은 아까와 같은 라이브러리 주소 유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PI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라이브러리 주소가 아니라 바이너리 대역에 속하는 주소를 하나를 유출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카운터치기 위한 보호 기법으로 카나리라고 하는 스택 카나리라고 하는 보호 기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스택 카나리 보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버퍼와 리턴 주소 사이에 스택 프레임의 가장 이제 꼭대기 부분에 이런 랜덤한 런타임의 랜덤한 값을 하나 채워 넣는데 이 값은 어디서부터 이제 유래를 하게 되냐면 각 스레드마다 어떤 고유한 데이터 보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고 FS라는 세그먼트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공간인데 이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에 스택가드라고 하는 전역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택가드라는 변수에 처음에 런타임에 이 값이 이제 생성이 되어서 보관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함수를 호출 시에는 여기에 있는 이 스택가드라는 값을 스택 프레임으로 가져와서 스택 프레임의 가장 꼭대기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 함수에서 이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존재를 하면 공격자는 아마도 높은 확률로 반환 주소를 덮어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택 프레임을 쭉 깔아 뭉개면서 페이로드들을 채워 넣을 텐데 리턴 주소를 변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카나리 값이 보관되어 있는 공간을 지나가야 하는데 만약에 이 카나리 값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지를 못했다면 여기를 뭐 아무 값으로나 채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값이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에 보관된 원본 스택가드 값하고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로부터 반환하기 전에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였고 공격자가 이거를 악용하려 하고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킴으로써 익스플로잇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호 기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나리 보호 기법이 도입이 되었을 때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익스플로이트하기 위해서 공격자는 이 스택 프레임에 보관되어 있는 카나리 값을 뭐 모종의 다른 취약점을 이용해서 알아내거나 또는 이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에 보관되어 있는 스택 가드의 값을 알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메모리 내가 원하는 주소에 있는 어떤 값을 메모리 주소에 있는 값을 읽을 수 있는 소위 임의 읽기 취약점이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스택에 있는 이 카나리 값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여기를 읽어야 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라이브러리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할 때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가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은 리눅스 바이너리의 경우 흔히 라이브러리 주소와 되게 인접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libc 주소를 하나를 유출을 하게 되면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의 주소도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라이브러리 주소 대역을 하나를 유출을 해 봤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메모리 주소를 읽을 수 있는 취약점을 만들어 놨다면 취약점 이제 프리미티브를 구성을 해 놨다면 스택 가드의 값을 유출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카나리 값을 직접적으로 유추하지 않고는 스택 카나리 보호 기법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보호 기법으로 리로케이션 리드온리라는 보호 기법이 있습니다. 렐로라고 하고요. 줄여서 이 렐로라는 보호 기법은 바이너리의 이제 특정 공간을 특정 구역을 읽기 전용으로 매핑을 시키는데 파셜 렐로라는 모드는 이닛 어레이하고 피니 어레이라는 공간을 이제 읽기 전용으로 매핑시킵니다. 이 이닛 어레이와 피니 어레이는 바이너리가 처음 실행될 때 처음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이제 호출할 콜백 함수들하고 피니 어레이는
바이너리가 종료하기 직전에 호출될 콜백 함수들의 함수 포인터들의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파셜 헬로우가 없는 경우에는 비니 어레이에 있는 함수 포인터들의 배열을 이제 내가 원하는 주소의 코드로 변조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코드 주소를 그 함수 포인터 배열에 삽입을 해서 함수가 프로그램이 종료하기 직전에 내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하게끔 하는 종류의 공격이 가능했지만, 이제 파셜 헬로우가 도입이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비니 어레이를 덮어써서 공격하는 익스플로이트하는 방법론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풀렐로라고 하는 또 모드가 있는데, 이 풀렐로는 글로벌 오프셋 테이블을 읽기 전용으로 매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이 GOT가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puts GOT 엔트리를 다른 주소로 덮어 쓸 수가 있다면 puts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그 puts 함수가 아니라 내가 이 GOT 엔트리에 덮어 쓴 그 코드의 주소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또 익스플로이트 방법론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방법론을 흔히 뭐 GOT 오버라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풀렐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GOT 오버라이트 공격을 하기가 제한됩니다. 네, 이렇게 보호 기법들이 계속 도입이 되어 온 것과는 또 이제 별개로 그 GNU-C 라이브러리, 리눅스 진영에서 사용하는 이 glibc도 지속적으로 어떤 보안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에멀록 함수와 이제 프리 함수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에멀록 훅하고 프리 훅이라는 함수 포인터가 있었습니다. 이 함수 포인터는 라이브러리 대역에 어딘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던 포인터들인데, 이 포인터들은 에멀록 함수를 호출하거나 프리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제 콜백 함수처럼 반드시 먼저 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함수 포인터들의 값을 우리가 원하는 주소를 덮었으면 또 동일하게 이미 코드 실행을 달성을 할 수 있었지만, glibc 버전 2.34부터 이 에멀록 후크와 프리 후크라는 심볼 자체가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주소에 값을 덮어 써서 내가 원하는 코드를 호출하는 그런 코드 실행 방법론은 사장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 버전의 이제 glibc와 최근 버전 glibc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원샷 가젯의 조건을 맞춰주는 것도 좀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샷 가젯이라고 하면 바이너리의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어떤 코드를 호출하기만 하면 쉘을 획득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가젯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라이브러리 코드 내에서 어떤 뭐 쉘을 실행해서 어떤 커맨드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의 코드의 일부에 딱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바로 코드 실행을 뭐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샷 가젯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실제로 이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수도 코드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레지스터드에 좀 의존하는 부분들에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원샷 가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4527의 오프셋에 있는 코드가 이런 식의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매개 변수가 0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sp 플러스 hex 30에 위치한 이 주소의 값이 0이어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주소의 값이 0이거나 또는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면 뭐 sp 플러스 50이 0이어야 하는 뭐 다른 가젯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젯이 여러 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젯에 해당하는 가젯을 원샷 가젯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춰줘야 하는 조건도 대단히 그냥 레지스트 하나가 0이기만 하면, 또는 뭐 메모리 스택 포인터가 참조하고 있는 스택 포인터로 참조하는 메모리 하나가 0이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단히 단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원샷 가젯을 한번 보게 되면 뭔가 종류는 되게 많아진 것 같으면서도 조건이 뭐 3개짜리 또는 이제 뭐 2개짜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전과 같이 조건이 하나고 이제 또 충족하기 쉬운 그런 원샷 가젯은 이제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GNU-C 라이브러리 개발자들이 원샷 가젯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것을 카운터 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뭐 어셈블리를 튜닝해서 방해하는 거냐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조금 좀 논쟁적인, 그러니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를 재사용해서 한 번에 쉘을 실행시킬 수 있는 이런 공격 방법론도
날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신 버전인 그러니까 배포판 기준으로 우분투 22.04에서 쓰고 있는 최신의 glibc 버전인 2.35 버전은 익스플로잇이 아예 불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알려진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 glibc 바이너리에 있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안에서 GOT 오버라이트를 하는 그런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exit 핸들러라는 함수들의 배열, 함수 포인터들의 배열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라이브러리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공격 방법론은 아니지만 여전히 유용한 RTLD 글로벌이라는 구조체를 우리가 오염시켜서 쉘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확히는 라이브러리와 연관된 방법이 아니라 로더라는 어 바이너리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글을 한번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 드림액의 시스템 해킹 그 고급 과정 거기에도 아직 이 강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5에서도 이 방법론은 아직 제가 유효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파일 스트림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파일 구조체에 존재하는 어떤 여러 가지 함수 포인터들을 변조시켜서 또 원하는 코드 실행을 획득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네, FSOP 자체가 좀 난이도가 어렵고 다뤄야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FSOP는 저희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에 두 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보면 라이브러리 안에서도 바이너리의 GOT 영역이 있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GOT 영역이 존재합니다. 즉 라이브러리 함수들도 내부적으로 이제 리로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GOT 영역이 어디에 존재를 하냐면 라이브러리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쓰기 가능한 섹션에 존재를 합니다. 섹션이 아니라 뭐 페이지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지금 실제로 이러한 GOT 영역이 존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실습 문제로 만든 바이너리인데 뭐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라이브러리가 점유하고 있는 전체 메모리 대역을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가장 마지막 라이브러리가 점유하고 있는 곳이 이만큼인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쓰기가 가능한 이 메모리 영역을 한번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뭐 글로벌 오프셋 테이블이라고 해서 심볼이 하나 박혀 있고 그 밑에 함수 포인터가 이제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뭐 str, sbn, mem, chr, memmove 이렇게 뭔가 메모리와 관련되어 있는 함수들이 여러 가지 함수 포인터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 여기에 mem 뭐 카피, mem 카피가 아예 mem p 카피네요. mem 카피도 어딘가 있을 텐데 예, mem move로 하겠습니다. mem move가 써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위치를 우리가 다른 포인터로 덮으면 mem move를 호출할 때 GOT 오버라이트와 같이 코드 실행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너리에서 호출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리졸빙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GOT 오버라이트처럼 동작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주소들의 함수 포인터를 직접 참조해서 호출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puts 함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puts 함수를 이렇게 디서셈블을 했을 때 여기에 뭐 abs plt라고 해서 이 부분의 코드를 호출을 하는 plt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마치 내부적으로 리로케이션을 하는 것과 같은 코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디서셈블을 해서 보겠습니다. puts를 디서셈블을 하면 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이 부분 plt 코드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를 또 제가 어셈블리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abs got plt라는 영역에 있는 함수 포인터를 로드해서 점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GOT들이 쭉 있는 그 영역에 속하는 주소입니다. 그
주소가 지금 D098이니까 이 주소를 참조해서 호출을 한다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게 뭐 strlen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 푸츠 함수가 내부적으로 str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함수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의존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라이브러리의 GOT 영역을 참조해서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소를, 그러니까 즉 이 주소에 있는 이 값을 원하는 함수의 어떤 원하는 코드의 주소로 대입을 하게 되면 GOT 오버라이트와 동일하게 푸츠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미 코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아직 유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조금 제한적인 게, 일단은 glibc가 파셜렐로로 컴파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glibc가 풀렐로로 컴파일이 되어 있으면 이 영역이 전부 쓰기 가능 영역이 아니라 읽기 전용 영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덮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바이너리가 파셜렐로라고 하더라도 바이너리 안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 라이브러리의 GOT 영역을 참조하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이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범용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바이너리가 뭐 푸츠 같은 것을 호출한다거나, 또는 이제 푸츠를 호출할 때 그 인자를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 주소로 통제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익스플로잇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용적인 엑싯 함수 핸들러를 이용한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싯 함수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종료를 할 때 호출이 되게 되는데, 이 내부적으로 run exit handlers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exit functs라는 전역 포인터를 인자로 받고 있습니다. exit functs라는 포인터는 이렇게 라이브러리 안에서 전역 변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exit function list라는 구조체의 포인터입니다. 즉 이 exit functs가 어떤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뭐냐면 initial이라는 값이고, initial은 얘도 역시 전역으로 설정된 exit function list라는 구조체입니다. 즉 이 exit 함수에 전달되는 exit functs라는 값은 포인터인데, 실제로는 라이브러리 대역 어딘가에 존재하는 initial이라는 어떤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nitial을 보게 되면 next랑 idx라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슬라이드를 제가 안 봤는데, 여기서 보면 fns라고 하는 exit function이라는 구조체들의 배열이 있습니다. 즉 next 그 멤버 변수, 그 다음에 idx 멤버 변수, 그 다음에 fns라는 배열이 쭉 있는데, 이 fns라는 것은 exit function이라는 구조체들의 배열이라서 이렇게 세 칸이 구조체, 또 밑에 세 칸, 또 세 칸 이렇게 있을 것이고, 얘는 일종의 어떤 그 단일 연결 리스트의 노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넥스트가 포인터랑 또 다른 exit function 리스트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un exit handlers 함수를 내부를 보게 되면, 그 내부적으로 현재 내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노드, exit function 리스트 노드의 idx, 인덱스가 0보다 클 때 이 fns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호출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idx를 하나 뺀 다음에 그 인덱스를 참조를 하는 거 봐서, 만약에 이렇게 그 fns가 두 개 있다고 하면, fns가 뭐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거를 먼저 참조를 할 것이고, idx가 뭐 1이라서 하나밖에 없다면 얘를 참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플레이버 값을 조회를 해가지고, 이 플레이버 값이 뭐 efcxa라고 하는 값일 때 이게 열거형이거든요. 열거형이라 얘가 값이 아마 4일 겁니다. 여기 값이 4면 이 fn을 가져오고 함수 포인터로, 그 다음에 arg를 가져와서 그대로 호출을 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initial이라는 구조체에 이 fns 펑션과 fns 뭐 0번째, 또는 우리가 뭐 원하는 그 뒤쪽에 있는 idx가 여러 개라면 원하는 exit 펑션 구조체에 플레이버와 뭐 fn과 arg를 내가 원하는 값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다면, 이 run exit handlers라는 이 함수 안에서 또 코드 실행을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함수 포인터가, 여기 함수 포인터가 복원이 될 때는 그냥 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libc의 또 어떤 보안 그런 수단에 의해서 인코딩이 돼서 보관이 되게 됩니다. 이 ptr 디맹글이 인코딩을 풀어주는 과정이고, 우리가 이 fn 함수 포인터의 값을 덮어 쓰고 싶을 때는 인코딩을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코딩을 하려면 필요한 값이
이 포인터 가드라는 값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포인터 가드는 뭐냐면 아까 그 TLS 얘기를 하면서 여기 스택 가드라는 이 카나리 값의 원본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로 밑에 제가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포인터 가드라는 값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스택 가드 밑 바로 밑에 포인터 가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디버거로 확인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 fs 베이스라고 치면 TLS 이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00으로 끝나는 값이 이제 스택 가드고 이 바로 밑에 있는 이 값이 또 포인터 가드입니다. 둘 다 런타임의 랜덤한 값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포인터 값을 리그를 해야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함수 포인터와 XOR을 시켜서 그거를 rotate left를 이제 17비트만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fn 함수 포인터를 덮어쓰기 위해서는 포인터 가드 값을 유출을 하거나 또는 그 TLS에 있는 포인터 가드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덮었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exit 핸들러 함수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또 이 방법은 이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종료할 때라면 반드시 저 run exit handlers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라이브러리에서의 GOT 오버라이트와 그것보다는 대단히 범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포인터 가드 값을 유출하거나 또는 포인터 가드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덮어 쓸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니셜 구조체를 조작을 하거나 이니셜 구조체를 변조하거나 또는 내가 알려진 메모리 공간에 어딘가에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런 가짜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exit 펑스 포인터가 그곳을 가리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만 우리가 exit 펑션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미코드 실행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 문제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쉘 4-1번하고 쉘 4-2번이 있습니다. 둘 다 되게 유사하게 동작하는 바이너리인데 여러분이 이 바이너리를 리버싱을 한 다음에 바이너리 자체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방법론을 이용해서 한번 익스플로이트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바이너리들이 제가 도커 파일로 만들어 놔서 원격 환경을 즉 이제 뭐 여러분이 워게임 문제를 푼다거나 CTF를 나가거나 했을 때 이 시스템 해킹 문제들을 이렇게 도커 파일로 많이 주게 되는데 원격지 환경을 그대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압축을 풀면 도커 파일이랑 이제 도커 컴포즈.yml이라는 그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뭐 립시나 소스 코드 또는 프리 코드는 이제 제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고 여러분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디렉토리에서 여러분이 도커 컴포즈 물론 도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도커 컴포즈 빌드 하면 이 도커 컨테이너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다 해놔서 빨리 끝나는 거지 실제로 뭐 이렇게 빨리 끝나진 않습니다. 도커 컴포즈 업 그 다음에 대시 D 디태치를 붙이면 얘가 백그라운드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 업 D를 하면 얘가 이렇게 뭐 돌아가게 되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도커 파일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포트를 40001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도커 컴포즈를 봐야 하는데 이게 이 외부 포트 4000이라고 컨테이너 내부 포트 4001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포트 포워딩을 해주는 구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nc localhost 40001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가 뭐 이 원격지 즉 내가 구성한 도커 컨테이너에 있는 바이너리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익스플로이트를 짤 때도 네 제가 지금 조금만 보여드린 건데 이 원격지에 접속을 해서 익스플로이트를 하는 것처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짜서 이런 식으로 id 했을 때 커맨드가 실행되는 것이 보이면 성공을 한 것인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알려드린 glibc 오버라이트 기법을 한번 써보시고 즉 라이브러리 안에서 GOT 오버라이트를 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xit 함수 핸들러를 오염시켜서 코드 실행을 획득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4강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있을 4강 실습 시간에는 이 GLibC 2.35 환경에서 우리가 실제 뭐 해킹 대회나 또는 워게임에 출제되었던 적당한 난이도의 익스플로이트 시스템 해킹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